미생물 마이크로 헌터스 미생물 사냥꾼 홀드 크루이프 지금 이 미리나 옮김 13명의 위대한 영웅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메치니코프라는 러시아의 이 미생물 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메치니코프는 이렇게 백신에 대한 연구, 그때 연구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가말레이아와 실제로 실험하는 직원들이 서로 싸우고 백신을 섞어놓기 시작했다. 시험관에 든 미생물들이 엎질러졌다. 새로운 치료법 때문에 당연히 약간은 질투를 하고 있던 시내의 의사들은 실험실을 기웃거리며 난처한 질문을 하고 험담을 퍼뜨렸다. 메치니코프 교수가 누구냐? 그의 의사 면허증도 없다. 일개 자연주의자이고 미생물 사냥꾼일 뿐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병을 예방하는 법을 알겠는가? 치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오. 주머니를 털어서 기부금을 내었던 농부들이 소리쳤다. 메치니코프는 잠시 포식세포의 안개 속에서 빠져나와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곡식을 먹어치우는 들쥐에게 닭콜레라균을 뿌렸다. 그러나 맙소사, 닭콜레라가 사람 콜레라로 바뀔 수 있고 메치니코프가 죽음을 뿌렸다고 야단스럽게 외치는 선동적인 허위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다. 나는 연구에 기가 질려서 나는 이론가이고 내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필요해. 그는 중얼거리고 휴가를 받아서 가방을 꾸려 사람들에게 포식세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또 일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기 위해서 비엔에서 열린 회합에 참가하러 갔다. 그는 자신들이 기부한 돈만큼의 가치를 연구에서 얻길 바라는 인내심이 없는 관리들과 농부들을 위해서 치료법을 만들어내야만 자신의 위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끔찍한 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다. 그는 비엔을 떠나서 파리 파스테르 연구소를 갔는데 거기에서는 위대한 승리와 놀라운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치니코프는 파스테르와 인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포식세포 이론에 대한 엄청난 설명을 퍼부었다. 방랑하는 세포와 미생물 사이의 전투를 영화 상영처럼 실감나게 이야기했다. 노인이 된 미생물 사냥꾼들의 대장은 지친 회색빛 눈을 간간히 반짝이며 메치니코프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네 편이네. 메치니코프 교수. 파스테르는 말했다. 나도 몇몇 미생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본 적이 있네. 나는 자네가 올바른 길에 들었었다고 믿네. 파스테르가 언급한 싸움은 미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세포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지만은 메치니코프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에 찼다. 가장 위대한 미생물 사냥꾼이 그를 진짜로 이해하고 믿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칭찬해주면 힘을 얻는 거죠. 올가의 아버지는 상당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여기 파리에서는 그의 이론이 위대한 연구소의 명성을 뒤에 엎을 수도 있었다.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의 실험실 중에서 한 곳에서 명예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메치니코프는 사정을 했다. 파스테르는 미생물 사냥에 빠져있는 순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과학의 극적인 성질을 이해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말했다. 자네는 우리 실험실에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네. 자네를 위한 실험실 하나를 갖게 될 걸세. 메치니코프는 오데사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그는 코흐역에서 지독한 냉대를 받았다. 그리고 결과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연구소에서 받는 적은 월급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그의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면서 그는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다. 백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탄저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농부들의 불평에 응해 메치니코프는 양들에게 대규모로 탄저병 백신을 주사 놓으라고 가말레이아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햇살이 밝은 어느 날 아침 올가와 함께 시골 여름 별장에 있던 메치니코프는 가말레이아로부터 끔찍한 정보를 받았다. 수천 마리의 양이 탄저병 백신 때문에 죽었어. 백신 때문에 죽었다. 몇 달 후에 메치니코프와 올가는
파리의 파스텔 연구소에 안전하게 자리 잡았다. 좋은 아내였던 올가는 그림과 조각을 훨씬 더 좋아했지만 그녀에게 항상 친절했던 천재의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다. 동물들을 돌보고 메치니코프를 위해서 시험관을 닦았다. 그때부터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행진했다. 그림 같은 실수들이 뿌려져 있는 길을 따라서 하나의 승리로부터 언제나 더 위대한 승리와 나쁜 평판을 향해서 걸어갔다. 메치니코프는 엄격한 파스텔 연구소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후에 20년간 지속된 서커스를 시작했다. 그것은 의학쇼에 능숙한 사회자가 엄숙한 케이크 교도 집단의 목사가 된 것과 같았다. 파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악평이 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면역에 대한 그의 이론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로맨스라고 부르는 비이 나왔다. 우리에게 면역이 있는 것은 포식세포와 우리를 공격하는 미생물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전쟁 때문이라는 그의 이론은 유럽의 연구자들을 소란 속으로 던져 넣었다. 대다수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생물 사냥꾼은 그의 이론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 이론의 단순성과 아름다움에 끌렸음에도 이상할 정도로 격렬하게 그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또 해학에서 메치니코프를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독일의 나이 많은 과학자 바문가르테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중요 과학 잡지에 포식세포를 탄핵하는 글을 발표했다. 메치니코프는 한동안 흔들렸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모르핀으로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심지어 한 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왜 저 심술궂은 독일 사람들은 포식세포에 대한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할까? 그러다가 그는 회복되었다. 머릿속에서 언젠가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자처럼 용감해져서 자신의 이론을 지키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과학적이었던 괴상한 입실험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생물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가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기반이 되는 논쟁이었다. 저는 지혈청이 탄저기를 죽이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동물들에게 미생물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주는 것은 동물들의 포식세포가 아니라 혈액입니다. 에밀 베링이 소리쳤고 메치니코프의 모든 적들은 아무렴 그렇고 말고 라고 합창을 했다. 혈액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발표된 과학 논문은 대학 도서관 3개를 채울 만큼 많았다. 포식세포는 세균을 잡아먹어 우리를 지킵니다. 메치니코프는 고함치고 파스테르의 백신으로 면역이 생긴 양의 혈액에서 탄저균이 왕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독창적인 실험을 발표했다. 어느 쪽도 극단적인 편견을 조금도 버리려 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양쪽이 모두 너무 화를 냈기 때문에 혈액과 포식세포가 함께 적용해 우리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싸움은 대단했지만 품위가 없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는 당신이요. 라고 외쳐댔던 그 싸움은 메치니코프와 반대자들이 눈을 멀게 만들어서 어떤 질환에 대한 우리의 저항성의 바탕에 있는 검은 있는 것은 혈액도 포식세포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게 했다. 그들이 잠시 동안만 싸움을 멈추고 이마를 덮고 정신적인 코에서 흐르는 코피를 깨끗이 치운 다음에 자신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기회해냈으면 어땠을까? 또 혈액과 포식세포가 얼마나 난해하고 복잡한지 깨닫고 자신들의 연구가 얼마나 느리게 진행될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그 어리석은 왜 우리가 면역을 갖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조작된 이론일 뿐이었다. 메치니코프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오데사에서 물벼룩의 방랑하는 세포가 왜 그 끔찍한 흉물을 잡아먹는지에 대한 멋진 연구를 계속했다면,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고 노력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러나 미생물 사냥꾼들이 더듬거리면서 발전했던 것은 어떤 완벽한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그런 점이 내가 그들의 괴기하면서도 불완전한 행적을 글로 쓰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파스테르가 잔재병과 공수병에 맞서서 싸워 승리를 거두던 위대한 시절에
그는 오직 르와 샴벨란 그리고 그를 돕는 한두 사람만을 데리고 지하에서 은밀히 독약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일했다. 얼음가의 음침한 실험실에서 일할 때 파스텔은 매우 거칠었다. 호기심에 찬 방문객과 야망에 찬 사람들에게 심술궂게 대했다. 심지어는 아름다운 숙녀들을 내쫓기까지 했다. 그러나 메치니코프는 어떠했는가? 여기 전혀 다른 성격의 연구자가 있다. 메치니코프는 굉장히 인상적인 수염을 길렀고 넓은 이마 밑에 있는 두 눈은 안경 속에서 생기가 넘치면서도 이지적으로 깜빡였다. 머리카락은 목 뒤로 길게 늘어졌는데 그가 연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를 조차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수히 많은 생물학적인 신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올챙이의 방랑하는 세포가 올챙이 꼬리를 먹어 버림으로써 개구리가 되는 것을 관찰했고 전갈 주위로 둥글게 불을 피워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그 불행한 동물이 스스로를 찔러 자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치니코프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포식세포가 냉혹하게 먹이를 잡아먹고 있는 것을 느끼고 당황한 전갈이 내는 쉿 소리도 들을지도 모른다. 그는 실험에 대한 뛰어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항상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칭찬하고 베토벤의 교향곡에 환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자신의 과학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모든 명성이 걸려있는 포식세포보다 희곡이나 괴테의 사랑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어떤 사람과는 만났고 무엇이든 믿고자 했다. 심지어는 돌팔이 의사의 치료법을 죽어가는 기니피그에 시도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친구들이 병들었을 때 그가 보여주었던 세심한 간호와 충고, 진심 어린 눈물은 그들을 감동시켰고 친구들은 그를 메치니코프 엄마라는 별명으로 부르기까지 했다. 내재적인 본능과 인생의 필수적인 것에 대한 그의 관점은 내가 아는 어떤 연구자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달랐다. 예술적인 천재성을 포함해서 아마도 모든 종류의 천재성이 성적인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웅변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 말을 더 잘합니다. 메치니코프는 자기는 예쁜 여자들이 옆에 있을 때의 실험을 최고로 잘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다. 하스테르 연구소에 있던 메치니코프의 작업실은 단순한 실험실 이상이었다. 예술가의 작업실 가득고 박람회장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매력을 지녔다. 서커스장의 열정과 즐거움을 뿜어냈다. 그러니 미생물 사냥을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전 유럽에서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젊은이들의 두뇌는 체면술사이기도 했던 이 위대한 연구자에게 응답했고 그들의 손가락은 끝없이 터지는 불꽃놀이처럼 메치니코프의 마음에서 분출되는 생각으로 인한 수만 가지 실험을 하느라고 분주했다. 살티코프시 그는 소리를 불렀다. 독일 파이퍼 교수의 한 학생 한 명이 기니피그의 혈전이 다른 기니피그들이 돼지 콜레라로 죽는 것을 막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실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숭배하는 선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살티코프는 그 독일인의 주장에 엉터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들었다. 손재주가 없었던 메치니코프는 수백 가지의 복잡한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블라고 베스첸스키, 위겐 슈미트, 바그너, 게로기 에브스키 혹은 지금은 거의 잊힌 사부첸코를 불렀다. 그 사람들이 모두 바쁠 때는 그림과 점토 모양에 빠져있는 아내를 불러대었다. 가장 섬세한 것들을 증명할 때도 아내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그 실험실에는 100명의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뛰었고 100명의 마음이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그 작고 둥근 무색의 방랑하는 세포에 대한 서사시를 쓰는 것이었다. 그 세포들은 멀리서도 살인적인 미생물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혈류를 따라 헤엄쳐와서
혈관벽을 뚫고 기어나와서 전투를 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 그 용감했던 시대에 성대하게 열렸던 의학 모임에서는 미생물과 면역에 대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모임이 있기 몇 주 전에 메치니코프는 항상 모임에 참석했다. 실험실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끔찍하게 소란스러웠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실험을 다 하려면 서둘려야만 합니다. 메치니코프는 소리쳤다. 그럴 때면 그를 숭배하는 조수들은 하루에 2시간도 자지 못했다. 메치니코프 또 팔을 걷어붙이고 주사기를 잡았다. 일꾼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물원에서 새끼, 장수, 하늘소, 청개구리, 악어 등을 분만히 해왔고 어떤 때는 연못에서 농어와 모샘치를 그물로 잡아오기도 했다. 그러면 그 광적인 철학적인 눈은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넓은 얼굴은 연기나는 산불처럼 수염 밑에서 빨갛게 빛을 발했으며 흥분한 시인의 몸짓으로 말미암아 수염에는 균들이 잔뜩 묻었다. 그렇게 메치니코프는 불평 한마디 안 하는 다양한 냉형혈 동물들에게 대량의 세균을 주사했다. 포식세포에 대한 제2論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실제로 실험해 조사했을 때 얼마나 자주 그것이 진실임이 밝혀졌는지 보면 놀라울 뿐이다. 한 독일 미생물 사냥꾼이 주장했다. 메치니코프의 포식이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식세포 안에서 미생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 미생물들은 분명 포식세포가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포식세포들은 방어자가 아니라 단지 청소부입니다. 죽은 미생물만 먹는 겁니다. 1891년 런던 회합이 다가오고 있었다. 메치니코프는 기니피그를 몇 마리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불운했던 그의 친구 가말레야가 발견했던 콜레라와 유사한 균을 그 동물에게 백신으로 주었다. 그런 후에 일주일쯤 지나서 이 긴 수염에 철학자는 백신을 맞은 동물들의 복강에 치명적인 균을 주사했다. 그 다음 몇 시간 동안에 몇 분 간격으로 동물의 복강에 가는 유리관을 집어넣어서 복수를 몇 방울씩 빨아냈고 그것을 별로 깨끗하지 않은 현미경 렌즈 앞에 놓았다. 이 면역된 동물의 포식세포가 가말레이아의 균을 먹었는지 알기 위해서였다. 짜잔! 그 기어다니는 동물 세포들이 미생물을 배가 터지게 먹은 것이 보였다. 이제 이 포식세포 안에 있는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차례다. 메치니코프는 소리쳤다. 그는 기니피그를 죽여서 배를 연 다음에 미생물을 먹기 위해서 복강에 모인 방랑하는 세포가 있는 회색빛 점액 조금을 작은 유리 시험관에 넣었다. 잠시 후에 그 포식세포들은 죽었고 그 세포들은 몸 밖으로 나오면 쉽게 죽는다. 그것들이 삼켰던 살아있는 균들은 밖으로 나왔다. 포식세포에게 먹혔던 그 균들을 주사했더니 면역이 없는 기니피그를 빠르게 죽였다. 이런 정리의 훌륭한 실험을 수십 번 함으로써 메치니코프는 포식세포가 잔악한 미생물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적들이 인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총명한 메치니코프의 인생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지 숨겨진 자연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안타깝게 낭비되었다. 그의 실험은 기묘했고 어떤 때는 환상적으로 유쾌했다. 그러나 그 실험들은 너무나 인위적이어서 무엇이 우리에게 면역을 만들어주는가 하는 핵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던 두뇌의 소유자였던 그가 어릴 때 결핵에 노출되면 다시 결핵에 걸리지 않는 반면에 세심하고 위생적으로 양육된 어린 소녀가 20살이 되어서 결핵으로 죽는 원인을 밝히는 명석한 실험을 해보려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 면역의 수수께끼가 있다. 지금까지도 완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것은 분명 그 소녀의 포식세포가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치니코프는 아마도 이렇게 외친 다음에 악어의 포식세포가 장티 부수균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보여 반대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뛰어나갔을 것이다.
장티 부수기는 아그를 괴롭히지도 않는데도 말이다. 그의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열정은 놀라웠다. 그들은 혈액이 콜레라에 대한 우리의 몸의 면역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독성이 있는 콜레라균을 먹었다. 심지어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소녀들 중의 한 명도 균을 먹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을 위해서 연구하는 노예들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겼고 그에 대한 유일한 변명은 그 또한 그들과 함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는 것이었다. 후에 그는 스스로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메치니코프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양의 콜레라균을 먹었다. 이런 위험한 일들을 하는 중에 조수정의 한 사람이었던 주필레가 진짜 아시아 콜레라에 걸려서 몹시 아팠고 메치니코프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주필레가 죽는다면 나도 살 수 없다. 그는 슬퍼하며 말했고 그의 착한 아내 올가는 유명한 남편의 자살 기도를 항상 실패했지만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필레를 간호해야만 했다. 이 이상한 실험이 끝났을 때 메치니코프는 그들에게 피를 뽑아 그 혈액이 기니 피부를 콜레라균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함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혈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혐오했다. 콜레라에 걸린 사람들의 혈액의 방어 능력이 병의 회복을 설명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떤 비범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학생이 그에게로 와서 혈액에서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했다고 작은 소리로 말한다면 메치니코프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처럼 엄청난 위험을 보였다. 단순히 진리를 추구하는 연구자들은 그의 실험실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포식세포를 위해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가 자신의 이론에 의의를 제기하는 자를 혼내준 다음에 그를 위해 슬프게 흐느껴 우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그러나 그의 실험실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들이 한 수많은 실험들은 아주 훌륭했다. 메치니코프는 혈액의 가장 놀라운 혈액을 발견하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그의 실험이 한창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 질 보르데가 실험실로 왔다. 그는 벨기에 수완이 지방 교장 선생님의 아들로 소심했고 시시해 보였다. 부지하게 행동했고 멍하게 바라보는 물빛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것들을 보았다. 보르데는 메치니코프의 수용 그늘 아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실험실의 벽이 포식세포라는 표 아래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벨기에 사람은 혈액이 어떻게 세균을 죽이는지 파고 들어갔다. 그는 살인사건 현장의 피가 사람의 혈액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도록 놀랍도록 섬세한 검사법의 기초를 놓았다. 보르데가 몇 년 후에 개발에 성공하는 유명한 매독 혈액 검사인 바스만 반응에 대한 실험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것이었다. 메치니코프는 보르데 때문에 가끔 속을 태우긴 했지만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보르데가 혈액에서 미생물을 죽이거나 사람의 면역을 도울지도 모르는 물질을 찾아낼 때마다 메치니코프는 그 물질이 포식세포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별로 정확하지 않은 실험을 발명함으로써 위안을 받았다. 보르데는 메치니코프의 실험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19세기 말엽이 되면서 낭만적이었던 미생물 사냥은 통상적인 직업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언자도 아니고 무한 탐험한가도 아닌 안정적이고 훌륭한 원칙을 전수하는 젊은 의사들이 모였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메치니코프도 형편이 좀 나아졌다. 그는 메달과 상금을 받았다. 어떤 회합에서는 당당하게 걸어들어가는 그에게 독일인들도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수천 명의 연구자들이 포식세포가 해로운 세균을 잡아먹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은 폐렴균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땀이 나다가 회복되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했다. 그래도 폐렴균이 가끔씩 포식세포에게 먹혀서 제거된다는 것은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메치니코프의 놀라운 불합리성, 또 편협성 그리고 완고함을 다 애누리 한다고 해도 그는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지는 모르는 발견을 실제로 했던 것이다. 언젠가는 몽상과 멍해 보이는 보르디처럼 실험을 하는 천재가 나타나서 왜
포식세포가 어떤 때는 세균을 먹고 어떤 때는 먹지 않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항상 포식세포가 세균을 잡아먹도록 가르칠지도 모르는 일이다.